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합리적 진보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가 있죠. 오늘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 합류 의사를 밝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진보정치의 미래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짱의 첫 번째 출연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팟짱이 장윤선 팟짱이 왜 인기가 있는가 했더니 이렇게 새벽 6시부터 일한다면서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비결인 것 같고, 또 언론이 많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자할 때에 비해서 네. 10배가 뭐예요? 네. 몇십 배 더 숫자가 늘었지만 진짜 언론이 없는데 장윤선 팟짱이 진짜 언론이기 때문에 네. 인기가 폭발하는 것 아닌가. 아분 아니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직도 삼풍백화점 참사 때 그때 막 이렇게 팔 셔츠 걷어붙이고 막 하시던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학생이셨겠네요. 아니요, 학생은 아니었고 졸업은 한 상태였습니다. 네, 은근 나이가 있습니다. 예, 정치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했는데요. 2년 만에 퇴임하고 2년 만에 회고록을 냈습니다. 지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퇴임한 대통령이 그래도 후임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뭐 낼 게 있다면 그 점에서 좀 의아하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동물농장 쓴 조지 오웰이 한 얘기. 네. 자서전이라는 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까발릴 때 그것이 신뢰를 받는 거지. 그게 그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10중 8구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자기 미화로 돼 있다고 해서 한번 사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 시절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또 고통을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망설이는 중입니다. 네. 실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으로는 남북 간의 비밀 접촉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는 점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선거 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요. 이번에 또 회고록을 통해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 워딩까지 그대로 다 공개를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비쳤는데요. 전직 통일부 장관 시각으로 볼 때
전직 대통령의 이런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 장관 시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정치적으로 또 네. 법률적으로. 하나는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30년 이후에 공개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금 그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외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데 왜 했는가라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과연 정치적으로 현명한 처사인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이건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 대개 2급 비밀로 분류되거나 3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들인데 네. 이것은 비밀로 분류한 그만큼 가치가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해 놨잖아요. 네. 정보 공개에 관한 그 절차법이 있거든요. 그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의 민감성을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얼마 전에 미국의 CIA 요원이 이란 핵 공작과 관련해서 승인받지 않은 정보를 사용해서 그 책을 썼다가 징역 10년을 받았거든요. 그때 언론이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을 지낸 분이 이 남북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한중일 주변 국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인용을 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에 대한 배신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고록에서 보면 부시 대통령과의 카트 외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보면 뭐 부시 대통령이 뭐 북한에 대해서 쌀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을 때 그거 잘못하면 군량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옥수수나 밀가루 이런 걸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고 그거를 부시 대통령이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며 그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그 중요한 치적처럼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어보셨어요? 네, 기자들은 PDF 파일이 돌아가지고요. 책을 사진 않았습니다. 28,000원이어가지고요. 하여튼 그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민족적 관점으로 보면 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런 것도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뭐 답을 장윤선 부장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읽은 회고록 가운데는 노태우 대통령의 그 북방 정책에 관한 회고록을 읽으면서 새삼 그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지도자의 고뇌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을 낸다면 지금 시점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에 저는 반성문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 5년을 역사의 시계를 되돌렸잖아요. 그것이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합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서 미국에 끌려갔고 또 부시 대통령의 잘못된 대한반도 정책이 어떤 피해를 줬고 자신이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이 그냥 자신의 치적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졌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스스로 남북 관계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문을 쓸 때만이 의미 있는 회고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쓴 건 실제 자원외교 혹시 국정조사 그 증인석에 설까봐 그런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정치권의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마침 책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책 선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MB의 비용이라는 책이라는데요. 그 유종일 교수 등 전문가 16명이 MB 시절 5년 동안에 자원 외교 42조의 낭비 그다음에 4대강 23조 그리고 4대강의 치유에 들어가는 80조의 비용 또 그 각종 기업 특혜 비리에 관한 비용 그리고 부자 감세 그
그것이 부담을 준 100조 가량의 재정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한 MB의 비용이라는 책이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네. 좀 두 권을 같이 나란히 놓고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회고록은 PDF 파일이 돌아서 그걸 봤는데요. 이거는 사봐야 되겠네요. 저도 좀 사볼 예, 생각입니다. 두 권을 좀 비교하면서 MB 시대의 5년이 한국 역사에 미친,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이 어떤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전당대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탈당은 하셨지만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 시계를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1야당이지만 20%대 지지율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야당의 리더십도 굉장히 오래됐다. 이런 국민적 비판. 이제는 아예 뭐 비판할 가치가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그 탈당하실 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니 새정치민주연합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 부장께서 탈당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역시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세월호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었더니 비극적인 결과가 왔습니다. 과연 지금의 야당의 모습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저절로 정권 교체가 다가오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정권으로 해서 MB 5년, 박근혜 정부 5년을 끝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당이 될 수 없으리라는 생각,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점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과연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 끝에 저의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결국 핵심은 민주 반민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래전에. 네. 이제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의 문제에서 민주정부 10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말이 네. 상징하듯이 그 10년 동안 불평등의 씨앗은 심어졌고 자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이 불평등은 세계의 수준으로 극심화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네. 우리는 그래서 양극화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양극화 사회라는 건 봉우리가 두 개인 사회입니다. 한쪽 봉우리는 잘 대표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사용자, 관료 집단, 부유층 혹은 강남으로 표현되는 기득권 잘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800만, 영세자영업자 300만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과연 누가 대표하는 것입니까? 대표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당당하게 내가 그들을 대표하는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특히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이 현직 대통령에 맞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용기 없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용기 없는 야당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다들 공감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JTBC에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제 당대표 3인 주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여전히 친노, 비노 이렇게 나뉘어서 싸움을 하고 이인영 후보는 중간에서 그만 싸움하시라 라고 하면서 또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하시는 것이다라고 자평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이제 약 2시간 정도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는데요. 그 혹시 보셨는지요? 못 봤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야당 대표들이 그 야당 대표가 될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세 분이 나와서 이제 서로 이제 물론 이제 건강한 토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제 그
질책하고 서로 수준 낮은 토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어갔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온전히 이제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새로운 개편, 야권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전혀 못 내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모호하다.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떤 얘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가지 답변을 드리면 하나는 국민 모임의 이제 성격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대변인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오민혜 씨라고 이제 새로 합류하셨는데 이분이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밝히게 될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 없고 돈 없는 청년과 서민들의 정당이다. 이것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을 확실하게 대변하고 대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정치를 해왔던 분 중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 그다음에 진보정당 활동을 해왔던 분들 중에서 뜻을 같이 했던 분들, 그리고 그동안 당과 무관하게 무당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분야에서 그 현실에 대한 변화를 열망하는 분들, 이렇게 세 그룹이 모여서 대한정당, 대체정당, 그러니까 지리멸렬해 있는 진보정당 중에 하나가 아니라 또 지금 제1야당이 야당 구실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야당을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 광주, 서울, 관악 또 성남의 세 군데 모두 후보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토론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에 민주당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앞섰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한 번 그때가 있었고, 그 뒤에 언제냐면 그게 2011년 가을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당시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었고 손학규 대표 때입니다. 치열한 논쟁이 뭐였냐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이 관료 중심의 정책통들과 손 대표의 입장과 저는 이건 거짓말이다. 국민 앞에 당당해야 한다는 이 복지와 증세, 세금에 관한 논쟁과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한 치열한 내부 토론, 내부 논쟁. 이 한미 FTA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자로서 투쟁에 선봉에 서야 한다는 제 입장과 한미 FTA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가졌던 당시 지도부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치열한 노선 투쟁, 노선 논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야당이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역전했습니다. 그건 뭐냐? 당내에서 가치와 노선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당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가치와 정책 노선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벌거벗은 권력 투쟁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확하게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에 대한 논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 토론에서 욕먹는 이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 제1야당 당수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므로 사실 국민들이 지금 너무 답답하거든요. 연말정산 또 건보 체계 판판이 박근혜 정부가 사실 지난해 거슬러 올라가면 기초연금 시절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이게 뭐야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더니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적극적으로 국민 편에서 싸워야 될 야당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다 어디 가 계신 거지? 이렇게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가치와 비전, 노선 논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없어지고 전부 친노냐 비노냐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권운동가가 밤에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야, 이렇게 답답할 수 있냐. 막 봉숭아 학당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주소가 벌거벗은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적 입장에서는 암담하다. 이렇게 평가할 결국 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가. 전에 그 국회에서 세월호 법이 진행될 때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토론회를 한번 주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리멤버 0416이라고 하는 엄마들의 모임 거기서 오지숙 대표란 분이 나와서 질타했던 장면이 선합니다. 의원들도 좀 있었어요. 네. 여러분께서는 왜 정치를 하십니까? 정말 이것은 절규였습니다. 그거를 지금 야당 의원들은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우리를 대표하는 당이 아니구나.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왜 정치를 하십니까? 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국민 모임 얘기를 조금 더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4.29 재보선 세 곳 모두 출마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데 원래 창당은 6월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창당 전에 무소속 국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가칭 국민 모임 신당인 셈인데요. 국민 모임 신당. 네, 국민 정당을 등록하면 이제 물론 이제 절차를 공모도 하고 그러게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네. 4월 선거 전에 창당 주비위원회든 창당 준비위원회든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주비위원회는 임의단체의 성격이 네. 있고 준비위원회는 이제 법률적 네. 기구로서 법적으로 정당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제 어느 단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4월 선거 하나의 이제 이정표가 네. 되는 거지요.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금방 연말정산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사실 정의의 절반이 무너져 있는 게 조세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네. 조세 정의를 일으켜 세우는 세금 혁명당을 건설하겠다. 이 국민 모임 신당의 이제 장점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하고 있는 1000여 명의 전국 각 대학에 있는 네. 이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 중에 이제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다 있죠. 그래서 이분 중에 이제 그 경제 조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세 정의를 일으켜 세우는 구체적 대안을 내므로써 조세 혁명을 이루겠다 하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5일 날 광주 대토론회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 국민 모임의 기본 입장을 또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혁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그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하나의 나무의 잎사귀나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뿌리나 줄기는 뭐냐면 조세 정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전체에서 자산 경제, 부동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80%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생산 경제 이건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로소득은 생산 경제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리알처럼 들여다보면서 이것만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왜 주식으로 해서 몇백억 몇천억씩 지금 재벌 그룹의 2세 3세들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10원도 세금 물리지 않거든요. 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은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세금 내기 전과 세금 낸 후에 불평등도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조세의 기본 기능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평등도를 재는 지니 계수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1이면은 완전 불평등이고 0이면은 완전 평등인데 네. 0.3 정도가 기준으로 해서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세금 내기 전에 0.34입니다. 지니 계수가 2012년 기준으로가. 네. 그런데 세금 낸 뒤에 재보니까 0.31 뭐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OECD의 평균으로 보면은 세금 내기 전은 우리보다 더 불평등도가 더 큽니다. 네. 0.35 이렇게 되는데 세금 낸 이후에 이게 절반으로 툭 떨어집니다. 조세의 소득 불평등 개선, 네.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조세가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왜 안 되는가? 네. 말하자면 가령 지금 1,000억 이상을 버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3%인데 그렇습니다. 100억 버는 회사는 16.4인가 그러고 200억 이상 버는 회사는 17.6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역진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인세만 하더라도요. 또 소득세도요. 지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38%인데 1억 5천을 버는 사람이나 1년에 1,500억 버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 100억 1,000억 이쪽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네. 이게 기득권을 위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대표가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 기득권과 부유층과 능력이 있는 사람 쪽에서 많이 좀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또 야당 부재 상태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국민모임신당이 세금혁명당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이제 당면한 문제가 워낙 그 조세 문제가 조세의 네.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이 노선이 보다 더 분명하게 국민모임 왜 국민모임이 나와야 하는가, 신당이 나와야 하는가는 바로 누구를 대표하는가에서 약자를 대표하는데 말로만 대표할 게 아니라 약자에게 뭔가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돌아가는 게 있으려면 바로 이것이 이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조세인데 네. 이 조세가 한 예를 들면요. 1971년 장충단 공원 저 연설에서 44년 전인데요. 네. 김대중 그때 후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유세를 도입하고 그리고 사치세를 도입하고 이중고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0몇 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지만 조세 정의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셈입니다. 네. 국민모임 신당이 이거부터 해보겠다라는 네. 생각이다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종전에 진보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박근혜 후보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무상보육 그리고 무상급식은 뭐 아예 그때 너무 사회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재론할 여지가 없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물론 뭐 전혀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과거에 그 진보 정당,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시절에 내걸었던 그때는 뭐 아유 저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거를 이제 보수 후보가 끌어다 쓰는 네. 그래서 실제로 정책으로 만드는 뭐 이런 데까지 온 것인데요. 기존의 진보 정당들하고는 좀 국민 모임은 어떻게 물론 이제 함께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반응이 썩 뜨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보 네. 재편은 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진보 있다? 정당들이 그동안 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갈밭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그건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 지방선거라든지 그럴 때 진보 정당에 대한 성적표 이걸 가지고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 점에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 진보 정당사에서 없었던 첫 실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보 민주 합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 진보 합작이요. 그러니까 뭐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아까 네.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선거가 있는데요. 네. 민주당 후보와 맞붙어서 이길 후보는
또 다른 통합진보당 이제 우리 네. 오병윤 의원직을 상실해서 생기는 것입니다만 네. 그 현재 불의한 그 옳지 못한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은 변론으로 하고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선거인데 진보정당 후보가 과연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는가? 명백합니다.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야당이어야 광주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은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 지금의 제1야당이 반대자로서의 기능 또 대안자로서의 기능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미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인정받을 때 광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런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 국민모임 신당의 목표입니다. 네. 그 대한야당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4의 진보정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대한야당을 만들겠다라는 그 노선 이것이 네.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상태에서는 4월 재보선이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대로 또 국민모임 신당은 국민모임 신당대로 또 과거 통합진보당은 또 그대로 그리고 또 정의당, 노동당 뭐 이렇게 각계 후보를 다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부지리로 또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제2의 이정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선거는 뭐 새누리당이 될 가능성은 없는 지역이니까 그런 걱정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 올해는 이제 선거가 없는 해인데 갑자기 생긴 선거입니다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한 석을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충분히 많은 해방 후에 최대 민주진영으로 봐서는 최다 의석 130석을 가지고도 저렇게 해방 후 최약체의 야당인데 거기에 한 석 두 석을 더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관악이나 성남 같은 데는요. 저는 유권자들이 정리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야당 후보가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뭐 며칠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이 시대 정신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 점만 보이면 저는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 직전 선거에서 관악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하고 무소속의 그 민주당 출신 후보가 합친 게 3분의 2였습니다. 66%를 얻었고 새누리당이 34%를 얻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3대 3대 3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3, 그다음에 민주당 3, 그다음에 무소속 3인데 이렇게 분할돼 있는 데서 국민모임신당 후보가 선명하게 왜 당이 나와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면 저는 충분히 당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그러면 국민모임 신당에서는 준비된 후보가 있는 겁니까? 관악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김세균 전 서울대 교수 또 손호철 지금 서강대 대학원장 이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투신했거든요. 신당 건설에. 그러면 이렇게 헌신 지금 하고 계신데 출마하시라 하는 압력을 받고 그럼 관악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출마하시는 겁니까? 두 분도 이제 뭐 자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그런 상황이고 광주에는 뭐 여러 후보가 있죠. 그 중에서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후보를 내면 저는 충분히 광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에서는 저는 지금 민주당을 좀 혼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서가 바닥에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얼마 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뭔가 좀 국민 모임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을 꺾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의 분석도 나왔는데요. 천정배 장관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내일 모레 국민 모임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오기로 했는데 네. 아마 그 자리에서 뭔가 좀 얘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광주의 국민 모임 신당 후보가 천정배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앞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 네. 이제 본인이 아마 출마는 고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국민 모임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모임이 처음에 이제 105인 선언 시작으로 해서 1,050명 이렇게 1,500명 이렇게 확대해 가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는 확 이렇게 새가 불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월 이제 중순 중에 네. 광주 105인 선언이 준비돼 있고요. 네. 전주도 105인 선언이 준비 중이고 울산도 진행 중이고 네. 그래서 각 대전, 창원 이런 데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105인 선언이 이어지면 네. 그것이 1,050인 선언이 되는 거죠. 서울에서도 또 2차 105인 선언, 뭐 영화계 또 뭐 문화계 각 분야별로도 준비되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분들이 전부 당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발기인까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정치를 하는 분의 숫자는 뭐 좀 제한되겠지만. 네. 한국 정치 현실에서 물론 이렇게 그 일하는 다수 개미들이 그 이렇게 뭐 발기인 혹은 당원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앞서 민교협 교수님들 뭐 김세균 교수님이나 손호철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밖에 좀 다른 어떤 분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님 또 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의 추측성 보도도 나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분들이 더 국민 모임에 함께 하시게 될까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청년 대표들입니다. 빼겁고 돈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정당을 네. 건설하겠다고 했으니 이 청년들이 지금 기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취직은 안 되고 또 앞에 희망은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 내가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데 내가 뛰어들어서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청년 세대들의 움직임이 여기저기 활발하거든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여기에 그 국민 모임에 함께 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네. 것이 지금 제일 초점입니다. 네. 이 국민 모임 신당의 성패는 물론 리더십이 중요합니다만 풀뿌리에서 어떻게 상향식으로 이것을 모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1인 1표 주권자잖아요. 헌법 네. 1조가 규정하듯이 우리가 주인인데 사실은 주인은 무력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그 열정을 조직해내고 할 것인가 하는 예컨대 얼마 전에 제가 대전의 도마시장이라는 데를 가서 점포가 한 490개나 되는 큰 시장입니다. 네. 상인 대표 한 10대 분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국민 모임 신당은 여러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대전 시내에 있는 37개 재래시장 상인 대표가 한 분 이상씩 이 당에 참여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을 직접 요구하십시오. 남을 통해서 새누리당이다 야당이다 대신 구두 위로 발 긁어봐야 시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당을 만든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나서서 그 시장 대표가 대전에서 적어도 각 재래시장의 상인 대표가 한 분 이상씩 발기인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서로에서 뭐 뜻도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처럼 네. 각 부문에 그런 갈증이 아래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당 성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로부터 모아진 기운들이 이제 위의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엘리트가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에너지를 이제 제대로 뽑아내겠다라는 것이죠. 아래로부터의 에너지를 제대로 모아내는 리더십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흩어져 있는 리더십을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니 흩어져 있는 힘을 사실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한 분들은 사실 자신의 일생을 걸고 일관되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다 인생이 실패하는 거다 이런 네.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당에 대한 실험과 도전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여야가 강고하게 지역주의 하에 있고 또 이 구도가 쉽게 깨지지 않는 정치 구도가 된 지 오래됐다. 과연 물론 굉장히 뜻있고 좋은 이념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정당이 잘 뿌리내릴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렵죠. 사실 우리 정당사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지도자 말고 당을 만들었다 부쉈다 이렇게 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 반민주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씀드렸듯이 자 시대는 지금 사회 경제적 토대가 달라졌거든요. 불평등이 극심해졌는데 네. 이게 정치 과정에 제대로 투영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바꿔서 우리도 합의제 민주주의 독일처럼 네. 한 표도 사표가 없는 그런 이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과 제1야당이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지역구도를 해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 총선은 이 상태로 치러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균열을 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민한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물론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두 민주화의 지도자의 원격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이지만 신민당에 의해서 허물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민한당의 별명이 제2중대였습니다. 이중대. 근데 이중대 요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기대에 눈높이에 못 미치는 야당은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간 속에서 제대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신념과 철학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는 당이라면 국민들께 한번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균열을 내려면 기존 정치의 균열을 내려면 뭐 세금혁명당 같은 노선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노선이긴 합니다만 그밖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금혁명당 이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 노선에서 증세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부자 증세를 늘려야 한다. 뭐 이런 강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밖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신지. 윤태호 작가가 네. 정치권에서 너무 이용한다 이렇게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네. 장그래 네. 만화를 그린. 그런데 정말 그 장그래 그 미생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열광하고 한 이유가 그게 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태호 작가에게 미안합니다만 장그래당이 필요한 겁니다. 비정규직만 다 목소리를 모아도 네. 거대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당장 법 하나만 바꿔도요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뭐냐? 네. 예를 들면 지금 2년 그 2007년 참여정부 네. 때 만들어서 2008년 한두 해는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비정규직이. 그러나 다시 원위치돼서 지금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2년 이제 전에 뭐 1년 11개월 10개월에 다 또 해고하고 또 다른 또 사람으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컨대 뭐 장하성 교수가 제안한 그런 대안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 국민모임 신당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는 2년 네. 이상 그러니까 사람을 일로 바꾸는 거죠. 네. 그건 정규직으로 해라. 그러니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쓰는 예를 들면 지금 창원에 있는 롯데백화점 같은 데가 2,000명이 근무하는데 네. 비정규직이 1,800명이거든요. 정규직은 200명이고 그런데 그 200명 비정규직 중에 예를 들면 백화점의 조명기사라든지 냉동기라든지 무슨 시설 관리라든지 백화점이 존속하는 한 있어야 한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업무는 비정규직 안 된다. 네.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는 다 정규직으로 바꾸게 되면 사실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다 그 일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다 정규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장거래당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국민모임신당이 아마 오늘 발표 중에도 네. 앞으로 사업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는 건지 보여드리겠다. 네. 그래서 전국에 5개 농성 지도를 그려놓고 5개 농성지도요.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쌍용차 굴뚝에 올라가 있는 그 이창근 씨하고 김정욱 씨 같은 네.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2달 이제 한 달 반 2달 가까이 돼 가는데 강정 뭐 이런 데인가요? 예, 우리 장윤선 팟캐스트 팟장에서도 좀 좋은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효리 씨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분이 그 얘기가 그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날 보러 좌효리라고 하는데 네. 나는 약한 사람이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때 그 약한 사람 옆에 서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약한 사람 옆에 서는 것을 좌빨이라고 한다면 진보라고 한다면 나는 진보다. 이렇게 말한 것 참 인상 깊은데요. 그 쌍용차에 올라가 있는 두 분에게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되고 백이 되고 위로가 됐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마음속에 많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쌍차 굴뚝을 포함해서 5개 농성 지도를 그려놓고 우리가 힘은 없지만 같이 가서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 힘을 당신들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활동 등 사업과 행동을 통해서 국민모임신당의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선 저희 진행과 관련된 거니까 이효리 씨 인터뷰는 저희가 섭외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팟장에 좀 나왔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고요. 5개 농성지도 같은 정치 집단에서 사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유일하게 그 박수받는 활동 조직인데요. 이런 것처럼 그 국민모임신당에서 5개 농성 지도를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민생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새로운 어떤 기운을 불러일으키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랄까 우리 국민 사이에 2012년 대선 이후 두 번에 이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진 다음에 많은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열패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되는 게 없다. 선거에 열심히 나가서 표를 찍어봤자 결국에는 우리 편이 돼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그래서 아예 정치를 떠나버려서 여전히 무관심층, 정치 무관심층이 30%를 상회하는 이런 정치 지형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무관심층이 그렇게 한다면 전부 국민모임 신당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제 핵심이지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또 보수화됐다. 청년들도 보수화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표피적인 관찰입니다. 지금 10년 전에는 내가 진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대 4였어요. 6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더니 이제 바뀌었어요. 4대 6으로.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장이냐 복지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10년 전에는 뭐 성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개발이냐 환경이냐 물어보면 10년 전에는 개발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환경 특히 4대강 효과 같은 거요. 쓸데없는 짓이다. 환경 보존이 더 값어치가 있다.
또 예를 들면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했을 때 과거에는 아니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데 할 수 없지라고 원전 불가피성을 이해한 국민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아니 우리 아들, 딸, 손자 세대를 생각하면 이건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자, 탈원전, 환경, 복지, 진보 의제 아닙니까? 네. 이것을 확실하게 대표하고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민모임신당이 사회운동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 사회운동과 정치가 별개 분리가 아닙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이것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전선을 만들고 이게 갈등을 조정해내는 것이 이 하수처리장으로서의 네. 국회의 기능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 23조 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 돼 있는 것을 긴박한을 떼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게 한 것이 쌍차 판결의 이제 그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핵심 이제 문제점인데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호소할 곳이 없다 해서 올라간 곳이 이제 굴뚝 위 아닙니까? 70m 굴뚝. 근데 이것을 사회 의제화하고 정치 의제화해서 자 국회 지금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입니다. 그리고 네. 전반기에는 다수가 야당이었어요. 그 네. 여당한테 인기가 없는 상임위여서. 그러면 숫자를 다수가 갖고 있고 위원장을 갖고 있는 그 환경노동위원회 왜 근로기준법 23조를 제대로 손 못 댑니까? 긴박한 경영상에 필요해서 긴박한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면 아무리 대법원이 보수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권의 직무 6.25 야당의 역할 포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낼 정치 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만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투표장을 떠났던 정치에 고개를 돌렸던 냉소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국민모임신당이 자기 역할을 분명히 잘해준다면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얼굴도 바꾸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진보통합과 관련해서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뭔가 모임을 좀 새롭게 진보통합 혹은 새로운 정당 논의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은 뭐 당위와 선언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뭔가 좀 동등한 지위에서 통합을 논의하려고 한다면 정당꼴을 갖추고 함께 만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심상정 원내대표의 제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선언하고 추진체를 만든 정도고요. 창당 주비위를 거쳐서 창당 준비위원회 법률적으로 정당의 대접을 받는 그런 단계에 갔을 때 알맹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당도 있고요. 또 정의당도 있고요. 또 통합진보당 과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구통합진보당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틀로 묶일 수 있을까요? 노선과 정책 노선과 가치가 유사하다면 네.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국민모임신당이 진보 통합을 위해서 태어난 매개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제1야당을 교체하는 목표 대한야당 대체정당이 되려면 진보 통합만을 표방해서는 진보 통합도 한 요소이지 부분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 민주 합작의 개념으로 가야 진보의 파이는 사실 지금 줄어들어 있잖아요. 네, 많이 이 줄어들어 있는 파이를 나누는 게임은 이길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구실을 못하고 있는 야당성을 사실 상실하고 야당 부재 상태에 빠진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대한야당 대체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이 아니라 네. 사업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거기서 생겨난 힘을 가지고 4월 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진보 정당들과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모임을 선택하신다라는 입장이 전해졌을 때 많은 기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서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국민 모임은 결국 정동영 신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앞서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은 접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세간의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동영 신당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경희대 김윤철 교수의 칼럼이 네. 있었어요. 그 핵심을 찌르고 있었는데요. 사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민모임 신당은 정동영 신당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05인 선언에서 야당 교체를 요구할 때 그 주체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양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온 각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어라 한 것이고, 그 분들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정동영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처럼 저는 n분의 1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국민모임 신당의 가치와 노선은 바로 특정인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존 정당의 형태와 형식과 본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상으로 거기에 좀 정동영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회자되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실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민주당을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편의상 민주당으로 계속 편하게 부르는데요. 네. 민주당을 진보적 민주당으로, 뉴딜 민주당으로, 루스벨트 시대의 민주당처럼 진화시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분투했습니다. 또 성과도 있었어요. 당헌을 바꿔낸다든지, 당헌 2조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네. 여기까지 있는 거를,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박아 넣은 것, 네. 이것은 제가 대표 발의했고 성공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강령이 노동의 가치,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런 내용으로 전면 개편되는 네. 이런 것이 성과라고 봤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일 뿐, 문자일 뿐, 이것이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거든요. 그 개미 구멍을 보면요, 열심히 다 일하는 것 같은데 네. 한 20%는 열심히 하고 80%는 농땡이에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이름이 있는데요. 네. 네,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20% 정도의 정치인들은 정말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는가,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충실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80%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실 새누리당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이 야당을 정권 교체해서 정권을 줄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국민의 요구가, 저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 것인 것이지, 제가 무슨 정치적 생존 또는 저의 정치적 무슨 계산을 위해서는 선택할 수 없었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지금 아무 길이 없어요. 저희 앞에는. 네. 사실 바람 부는 문 밖으로 누군가 표현했듯이 시베리아로 나온 건 맞습니다. 집을 짓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국민을 보고 또 시대의 흐름을 보고 집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는 중이죠. 네, 올 1년 굉장히 바쁘게 5개 농성지도 속에서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언젠가 문정현 신부님이 편찮으셔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었어요. 그 장관님께서. 문규현 신부님. 문규현 신부님이었나요? 예, 그때 그 차에 진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어디 그 현장에 다녀오시던 길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요새 제일 현장을 많이 다니는 정치인은 정동영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 모임이 성공을 하려면 좀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가 돼야 네.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는 출마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의 성공을 위해서 복무할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나는 독립된 내 나라에서 청사 문직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국민모임 신당이 성공한다면 문직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 1시간 정도 국민모임 앞으로 비전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 진보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모임 신당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여기서 이제는 양심마비 시대에서 상식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 비정상의 시대를 정상의 시대로, 몰상식의 시대를 상식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국민적 상식과 국민적 분노, 국민적 울화통을 대변해 줄 나의 대표자가, 나의 대변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또 내가 대표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모임 신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한 가지 놓친 질문이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중에서도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국민모임에 합류할 뜻이나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들이 있나요? 현재로서 그분들이 국민모임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감히 그런 용기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모임 신당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애정이 생기셨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